그러나 조조야말로 이 낯선 이름의 청년을 만난 것이 감격이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는 조조도 유비를 순진한 의기로 의군에 나선 시골뜨기 정도로만 생각했다. 사사로이 벼린 것임에 틀림없는 조잡한 투구에 감싸인 온화한 얼굴에 어린 환한 빛도 그런 순진무구함에서 우러난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그것들은 그의 송곳 같은 말투와 겸손한 몸가짐에 어우러져 알 수 없는 힘으로 자신의 목소리에서 힘과 자만을 빼내고 몸가짐을 낮추게 했다. 뚜렷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힘이었다. 탁군의 유비라 어쩌면 나는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조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은 시각을 다투는 전장이었다. 뜻밖에도 모병이 더디고 조련에 시간이 걸려 후진이 되고 말았지만 원래 조조는 황보숭이 선봉으로 쓰기 위해 발탁한 인물이었다. 조조 자신도 그 좋은 성공의 기회를 아깝게 여기기는 해도 낯선 이 인물로 인해 지체하고 싶지는 않았다. 만나서 반갑소이다. 모처럼 유공 같은 영웅을 만났지만 군령이 엄하니 더 지체할 수 없구려. 먼저 가겠소이다. 조조는 그렇게 말한 뒤 뒷날을 기약하고 바람처럼 군사를 몰아갔다. 아, 정말 세상에는 빼어난 인물도 많구나. 어쩌면 내가 헛되게 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조조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유비가 그렇게 탄식했다. 하지만 장비에게는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무엇 때문에 틀어졌는지 퉁명스럽게 유비의 말을 받았다. 형님은 무엇 때문에 한숨을 쉬고 야단이요? 뛰어난 인물이라니 방금 저자를 두고 한 말이요? 그렇다. 내 눈이 크게 어둡지 않다면 반드시 세상을 놀라게 할 기재다.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목소리는 불난집 계집 같고 눈은 수작 부리는 논다니 같은 게 무슨 인물이요? 아니다. 목소리가 높고 날카로우니 멀리 미칠 것이요. 눈이 가늘고 기니 제 마음은 읽히지 않고도 남의 마음은 밝게 들여다볼 수 있다. 형님은 무슨 방사 같은 소리요? 그 반들반들한 쥐수염에 한 주먹이면 날려버릴 보잘것없는 책으로 잿간놈이 하면 무얼 한단 말이오? 장비가 바위덩이 같은 주먹까지 걷어 보이며 유비에게 대꾸를 계속했다. 그때 조용히 둘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만 있던 관우가 장비를 나무랐다.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만 저울질하는 법이 아니다. 어디 우리 고조께서 수염이 길고 풍성해 천하를 이루셨겠느냐? 회음후 한신이 몸집이 커서 항우를 깨뜨렸겠느냐? 그럼 관우 형도 그자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보시오? 장비가 못마땅한 듯 씩씩대며 관우에게 대들었다. 그러자 관우가 약간 웃음기 머금은 채 대답했다. 여기 이 형님만큼 대단하게 보지는 않지만 역시 예사 인물은 아닐 것이다. 세상은 헛된 이름을 전하는 법이 없다. 나는 서원 팔교일을 거느린 건석의 아제비를 때려 죽인 그의 매서운 의기만은 높이 산다. 그리고는 유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노중랑의 군막에서 본 그 원소란 자는 어땠습니까? 이름값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았네. 비유하자면 거목이라 할 수 있으되 비와 거름과 햇볕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겨우 제대로 자랄 거목이었네. 그럼 이런 난세에는 맞지 않는 인물이란 말입니까? 조조를 만나고 보니 더욱 그런 느낌이 드네. 그때 장비가 다시 퉁을 놓았다. 형님, 차라리 상좌로 나앉으시구려. 한번 보고 어찌 그리 잘 아시오? 그 말에 유비도 빙긋 웃었다. 내 말이 옳다. 그저 느낌이 그렇다는 뜻이었다. 자, 그럼 이제 서둘러 군사를 움직이자. 기한을 정한 건 아니지만 너무 지체하다가 좋은 때를 놓치면 또한 한스럽지 않겠느냐? 영천에서 장보, 장량의 대군을 맞아 싸우는 황보숭과 주전은 노식의 짐작대로 처음 얼마간은 어려운 싸움을 치러야 했다. 황건적의 머릿수가 워낙 많은 데다 아직은 기병 초기의 승세를 타고 있어 사기가 드높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날이 지남에 따라 황건적의 세력이 차차 잦아들기 시작했다.
아무리 난세라 해도 광군의 주축이 낙양의 금군이고 보면 병장기와 조련에서 황건적으로서는 따라가지 못할 만큼 정병인데다 황보숭, 주정 같은 역전의 명장들이 이끌고 있어 머릿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들판에서 머릿수만 믿고 싸우다가는 잘 조련된 광군에게 조금씩 우리 무리를 잃어 마침내는 지고 만다. 달리 좋은 수가 없겠느냐? 싸울 때마다 번번이 크건 작건 피해를 입고 물러나게 되자 은근히 걱정이 된 장보가 아우 장량에게 물었다. 장량이 대답했다. 이곳에서 물러나 장사로 들어가면 숲이 짙고 꼴이 험한 산골이 있습니다. 지키기는 쉽고 치기는 어려운 곳이니 마땅히 의지할 만합니다. 더구나 우리 편의 태반은 그곳 지리의 밝은 인근의 백성들이니 지리의 어두운 광군을 괴롭히기에 아주 알맞을 뿐만 아니라 잘만 유인하면 단번에 광군을 깨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럼 오늘 밤으로 영을 그리로 옮기자. 장보는 아우의 말에 크게 기뻐하며 그날 밤으로 무리를 장사산골로 물리었다. 그러나 광군의 추격을 받지 않기 위해 군막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화롯불을 피워 거짓으로 기세를 올리는 바람에 그곳에 이르니 의지할 군막이 없었다. 3월이라 하나 아직 노숙을 하기에는 찬 날씨였다. 이에 무리에게 명해 마른 풀을 베어 기거할 초막을 얽게 했다. 그런 소식은 이튿날에야 적도가 물러난 것을 알고 추격해온 광군에게도 들어갔다. 섣불리 험한 산골로 군사들을 몰아넣을 수 없어. 진군을 멈추고 있던 황보숭은 그 소식에 한 꾀를 생각해냈다. 적이 숲속에 진영을 세우고 마른 풀로 초막을 얽었다니 불로 공격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나도 진작에 화공법을 생각했소이다. 오늘 밤 바람이 계곡 쪽으로 일대를 기다려 모조리 태워 죽입시다. 주전도 손뼉을 치며 그 계책에 찬동했다. 두 장수의 의견이 일치하자 곧 군령이 떨어졌다. 모두 한 다발의 마른 풀을 준비하고 어둠 속에 매복해 있게 한 것이다. 하늘이 돕는 것인지 그날 밤 따라 바람이 거세었다. 이경이 지났을 무렵 황보숭과 주전은 산골 어귀에 매복해 있던 장졸들에게 명을 내렸다. 모두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계곡으로 던져라. 장졸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 불은 아직 푸른 잎보다는 마른 잎이 많은 계곡을 타올라 거센 기세로 황건적의 진영을 덮쳤다. 때마침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풀로 엮은 황건적의 진체는 금세 불바다로 변했다. 마음 놓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도적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말을 타려 해도 안장을 찾을 길이 없었고 갑옷을 입으려 해도 그럴 틈이 없었다. 황보숭과 주전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군사를 몰아 허둥거리는 도적들을 베게 했다. 말과 갑옷은커녕 무기조차 제대로 찾아주지 못한 황건적 무리라 그 공격을 막아낼 길이 없었다. 태반은 아직 잠결인 채 놀란 혼이 되고 나머지는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달아나기 바빴다. 도적의 우두머리 장보와 장량도 그에 크게 다르지 못했다. 갑옷도 꿰지 못하고 놀란 말을 집어탄 채 산길을 달리다가 날이 훤히 셀 무렵에야 정신을 수습하고 무리를 모아보았다. 불에 그을고 화살에 상한 무리는 태반도 못 되는데 뒤쫓는 광군의 함성만 요란했다. 안 되겠다. 광종의 형님한테 가합세하자. 장보, 장량은 그렇게 의논을 마치고 길을 잘 아는 자를 앞세워 광종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나마도 여의치 못했다. 미처 20리도 가기 전에 한때의 군마가 앞길을 막았다. 천조를 거스른 도적들아, 어디를 달아나려 하느냐? 한 소리 호통과 함께 길을 막는 장수를 보니 붉은 점포에 불꽃 같은 갈기를 가진 말을 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반이나마 얼이 빠져 있는 황건적들에게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신장 같았다. 붉은 기치와 붉은 복색을 한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신장을 옹이하고선 귀졸만 같아 대항할 마음은커녕 가슴부터 먼저 떨려왔다. 그렇게 되니 싸움다운 싸움이 될 리 없었다. 저마다 칼자루를 거꾸로 잡고 달아나는 도적들을
관병들은 따라가며 집단처럼 베어 넘겼다. 장보 장량의 폐잔병을 덮친 것은 다름 아닌 조조의 5천 마보군이었다. 밤을 새워 영천으로 달려가던 조조는 이경쯤에 갑자기 장사골 하늘에서 불빛이 하늘로 치솟는 걸 보고 군사를 멈추게 했다. 저것은 필시 황보숭, 주전 두 장군께서 도적들에게 화공을 베푸신 것임에 틀림없다. 황보숭과 주전의 전략을 믿고 있는 조조는 속으로 가만히 그렇게 헤아렸다. 화공이란 들판의 싸움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느 쪽인가 산골에 의지한 쪽을 다른 장수가 불로 공격했다는 뜻인데 험악한 산골 관군의 잔적에 의지했다면 그것은 분명 지세에 밟고 난전에 능한 도적들일 것이라 짐작이 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똑바로 관군의 진영을 찾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에 조조는 부근의 지세에 밝은 사졸 하나를 찾아 그곳에서 광종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기로 했다. 도적들이 패하면 반드시 광종에 있는 저희 우두머리 장갑과 합류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조조의 예상은 멋지게 들어맞았다. 광종으로 가는 길목을 지킨 지 일각도 안 돼 장보, 장량의 무리가 밀려온 것이었다. 한 놈도 남기지 마라. 힘이 넘치어 조조는 몸속칼을 뽑아 우왕좌왕하는 도적들 가운데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대장의 그 같은 모습에 광군들도 사기백배하여 황건적을 쳐부수었다. 장보, 장량 형제는 간신히 몸을 빼쳐 달아났지만 조조의 전과는 실로 대단했다. 거둔 적의 수급이 만여 개요. 빼앗은 기치와 활이며 마필이 또한 적지 않았다. 한바탕 싸움에서 크게 적을 깨뜨린 뒤 조조는 비로소 황보숭의 본진을 찾았다. 도적을 태반이나 놓쳐버려 분해하던 황보숭과 주전은 뜻하지 않게 조조의 전과 보고에 몹시 기뻐했다. 비록 장보와 장량의 목은 얻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지만 아직 이 부근에 미처 저희 우두머리를 따라가지 못한 도적들이 바위 틈과 숲 사이에 많이 숨어 있을 것이네. 다시 한번 군사를 풀어 그것들을 쓸어버리세. 한 차례 조조의 공을 치하한 뒤 주전과 의논을 마친 황보숭은 다시 조조에게 그렇게 명했다. 이에 광군은 한 번 더 그 북은 숲속을 훑다시피 하여 숨은 도적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유현덕이 관우, 장비와 수하 1,500을 거느리고 그곳에 도착한 것은 광군의 잔적 소탕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마군보다 보졸이 많은 터라 하늘을 찌르는 불길을 보고 말을 달려와도 한 걸음 늦게 된 것이었다. 그대들은 어디서 온 군사인가? 처음 현덕의 군사들이 나타나자 황건적의 한 갈래가 저희 패거리를 도우러 온 줄 알고 긴장했던 광군이었으나 현덕이 대장 몇 명과 함께 나서자 황보숭이 나타나 물었다. 현덕이 말 위에서 공손히 굴레를 올린 뒤에 노식의 뜻을 전했다. 황보숭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노중랑의 뜻은 고마우나 보다시피 장량과 장보는 기세가 다하고 힘이 붙이어 이미 달아나 버렸네. 틀림없이 제 형이 있는 광종으로 몸을 의탁해 갔을 걸세.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위태로운 것은 그쪽에 계신 노중랑일세. 우리도 일대의 잔적들을 뿌리 뽑으면 뒤따라가려니와 그대들은 즉시 돌아가 노중랑장을 도와주게. 실로 맥 빠지는 말이었으나 듣고 보니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에 유현덕은 황보숭, 주전의 군사와 작별하고 다시 오던 길을 되짚어 광종으로 향했다. 지친 군사들을 대신해 장비가 한동안 투덜거렸지만 곧 유비의 꼬지즘에 입을 다물었다. 유현덕의 군사들이 영천에서 광종까지의 길을 중간쯤 되돌아갔을 때였다. 한때의 군마가 죄수를 실은 함거 한 대를 호위하여 마주 오고 있었다. 아마도 나라에 중한 죄를 지은 죄인을 호송하는 모양이었다. 유비는 군사를 물려 길을 내주게 한 뒤 무심코 함거 안을 들여다보았다. 놀랍게도 죄수는 바로 스승 노식이었다. 스승님, 이게 어인일이십니까? 무슨 죄로 이렇게 엄한 호송을 받으십니까? 놀란 유비가 말에서 뛰어내리며 물었다.
크고 맑은 눈에 금세 눈물이 어렸다. 노식이 그런 제자를 그윽히 바라보다가 긴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나는 장각의 본거를 에워싸고 있으면서 몇 번인가 장각을 공격했지만 그자가 요사한 술법을 쓰는 바람에 이기지 못했네. 그러나 포위망을 풀어주지 않는 한 끝내 도적들이 항복할 것으로 보고 기다리는데 조정에서 좌풍이란 내시 하나를 보내왔네. 싸움이 시일을 끄는 이유를 알아보라는 명을 받고 온 것일세. 그런데 그자는 내 해명은 들으려고도 않고 은근히 뇌물만 요구해왔네. 군량도 부족한 판에 어찌 그자에게 뇌물로 바칠 정곡이 내게 있겠는가? 이에 거절했더니 조정에 돌아가 모함을 한 모양일세. 그자가 어떻게 모함했기에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도대체 스승님께 덮어 씌운 죄목이 무엇입니까? 유비는 어이가 없어 물었다. 노식이 다시 한번 탄식과 함께 대답했다. 이 노식이 흑담과 목책만 높이하고 싸움은 안하. 군심은 태만하고 사기가 떨어져 이기지 못한다고 한 모양일세. 성상께서 진노하시어 중랑장 동탁으로 하여금 나를 대신케 하고 나는 경사로 잡아들여 죄를 물으시려는 걸세. 들을수록 기막히는 말이었다. 싸움터에 나온 장수를 격려는 못할 망정 간신의 참소만 믿고 큰 죄인 다루듯 하니 온화한 유비도 피가 거꾸로 돌듯 노기가 솟았다. 성미가 급하고 난폭하기로 이름난 장비가 어찌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 있겠는가. 금세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칼을 빼어 호송하는 군사들을 베고 노식을 구하려 했다. 비록 자신도 노기가 솟았지만 일이 일인지라 유비가 급히 그런 장비를 말렸다. 조정에도 공론이 있을 터인즉 감히 무슨 짓을 하려 드느냐? 얼른 칼을 거두지 못하겠느냐? 함거 안에 노식도 엄한 목소리로 장비를 꾸짖었다. 나도 순순히 따르거늘 내가 감히 군명에 거역하려는 것이냐? 그제서야 장비도 할 수 없이 칼을 거두었다. 이에 호송하는 군인들은 범피하듯 장비를 피하여 말과 수레를 몰아 갈 길을 재촉했다. 자칫하다가는 애매한 귀신이라도 될까봐 겁을 먹은 것이었다. 침착한 관우였으나 그 일에는 어지간히 분기가 나는 모양이었다. 평소와는 달리 장비를 말리려고 들지는 않고 노식을 실은 수레가 지나가기 바쁘게 유비에게 말했다. 형님, 이제 우리는 탁군으로 돌아가시지요. 그런 관우의 어조에는 썩어 빠진 조정에 대한 실망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유비도 그런 관우의 뜻을 짐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짐짓 모르는 채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미 노중랑께서 잡혀가신 마당에 광종으로 가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차라리 탁군으로 돌아가 도적들로부터 고향 땅이나 지키는 편이 낫겠습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니 그도 옳은 말이었다. 낯선 장수 밑에서 의붓자식 대접을 받으며 싸우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내 말이 옳다. 길을 북쪽으로 잡아라. 이윽고 유비는 관우의 말을 조차 노식에게서 받은 군사 1000명만 광종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의 의군 500은 탁군을 향하게 했다. 유관장 삼형제와 500의군이 북쪽으로 길을 잡은 지 이틀이 되었을 때였다. 한 군데 산모퉁이에서 지친 용사들을 쉬게 하고 있는데 호련 산 뒤편에서 크게 함성이 일었다. 놀란 현덕이 급히 군사들을 정돈시킨 뒤 높은 곳으로 말을 달려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니 광군이 대패하여 쫓겨오고 있었다. 뒤를 쫓는 것은 저마다 머리에 누런 수건을 동인 황건적이었는데 그 수가 산과 들을 가득 메우고 있는 듯했다. 앞선 자가 들고 있는 깃발에는 청공장군이란 넉자가 크게 씌어 있었다. 그걸 본 현덕이 놀란 목소리로 관우와 장비에게 소리쳤다. 바로 황건적의 괴수 장각의 군사다. 급히 싸울 태세를 갖추라. 그리고 스스로 말을 달려 적도를 맞으러 달려나갔다. 관장, 두 사람도 급히 군사들을 수습해 그런 유비를 호위하듯 따라 나섰다. 한참 승세를 타고 광군을 추격해 오던 황건적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격이었다. 그들 삼형제만도 무서운데 그 뒤에 500용사가 받치며 부딪혀오니
방심해 있던 황건적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 먼저 선봉이 뭉그러지고 이어 뒤따르던 봉군마저 어처구니 없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때쯤 간신히 숨을 돌린 광군도 돌아서서 그들 삼형제와 500용사의 뒤를 밀어주었다. 그러자 장각의 군사들은 완전히 싸울 뜻을 잃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현덕과 관우, 장비는 그런 황건적을 50여리나 쫓아버린 뒤에 광군의 대장을 만났다. 대장은 바로 노식을 대신해 광종의 광군들을 거느리게 된 중랑장 동탁이었다. 동탁은 노식의 군사들을 인수받기 바쁘게 장각의 본거지를 공격해 들어갔다. 적의 수요도 그들이 근거하고 있는 지세도 모르면서 조급한 공명심으로 군사를 내몬 것이니만큼 결과가 좋을 리 없었다. 한 싸움에 크게 져서 100여리나 쫓기다가 요행 유비의 군사를 만나 구함을 받게 된 것이었다. 동탁의 자는 중형으로 농서구님도 땅사람이었다. 젊어 호걸 사귀기를 좋아하였는데 매양 강인들의 땅을 드나들며 그 수장이나 거수들과 교유했다. 뒷날 마음을 잡고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살았으나 강인들과의 교유는 계속되어 자주 내왕하고 지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동탁이 서로 밭을 갈고 있는데 강추장과 거수 몇이 그를 보러 왔다. 그러자 동탁은 그 자리에서 밭 갈던 소를 잡아 그들을 대접해 보냈다. 이에 감격한 강인 추장들은 염소, 양 등의 잡축으로 보답을 했는데 그 수가 1000여 마리나 되었다. 환제 말에 양가의 자제로 우림군을 뽑았는데 무예가 뛰어난 동탁은 군사마로 청거되었다. 그 뒤 중랑장 장환을 따라 병주의 밀란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워 낭중이 되었다. 그때 동탁은 따로이 비단 9,000피를 상으로 받았는데 자신은 한 자투리도 가지지 않고 모조리 수하 장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뒷날에 욕된 이름과는 무관한 뛰어난 무장이었다. 낭중에서 오래지 않아 광무의 영으로 청거되고 이어 촉군 북부교위, 서역 술기교위 등을 거쳐 병주자사에 이르렀다가 하동태수를 배수받게 되었다. 농서 땅의 농사꾼 자식으로서는 놀라운 성공이었다. 주로 그의 벼슬을 높여준 전공은 강호 등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얻어진 것으로 그는 그들과 대소백여 회의 싸움을 치러 진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젊은 날 오랑캐 땅을 넘나들고 그 추장들과 사귀면서 그들의 습성과 생태를 관찰할 수 있었던 덕분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그릇이 크고 작음은 그 지위가 높고 귀해질 때에 가장 잘 드러나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동탁의 그릇도 대단한 것은 못 돼요. 하동태수가 되면서부터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젊을 때의 호기와 배포는 탐욕으로 바뀌고 관대함과 순후함은 오만과 남모를 야심으로 변했다. 불행히 유비 삼형제가 만난 동탁도 이미 사람이 변한 뒤의 동탁이었다. 장군들은 어느 군에 속해 있으며 직위는 무엇이요? 간신히 구함을 받아 한숨을 돌린 동탁은 세 사람을 불러 그렇게 물었다. 목숨을 구해준 감사가 아직 남아있어 제법 공손한 목소리였다. 저희들은 탁군에서 온 의군들입니다. 아직 관직을 받은 게 없습니다. 유비가 그렇게 대답하자 갑자기 동탁의 얼굴이 싹 변했다. 뭐? 아직 백성이라고? 마치 그런 하잘것없는 자들에게 구함을 받은 것이 욕스럽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더욱 심한 것은 그 다음 말이었다. 알았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게. 내가 어쩌다 도적들의 꾀에 속아 약간 몰리기는 했지만 이제는 별일 없을 것이네. 그리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급히 세운 군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성미 급한 장비가 그 꼴을 가만히 보아 넘길 리 없었다. 원래 험한 얼굴이 한층 험악해지며 칼을 빼들고 소리쳤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줬는데 저놈이 어찌 이리 무례할 수 있소? 네, 저 배은망덕한 놈을 단칼에 요절내버려야겠소. 당장이라도 장막을 찍고 달려들어가 동탁을 벨 듯한 장비의 기세였다. 유비가 놀라 그런 장비의 소매를 잡고 말렸다. 저자가 비록 무례하나 명색,
조정이 보낸 관리니 어찌 함부로 죽일 수 있는가. 관우도 장비가 노식을 구하려 들 때와는 달리 간곡하게 말렸다. 아우 참깨. 저런 하찮은 인간을 죽이고 나라의 죄인이 되어서야 쓰겠는가. 하지만 장비는 더욱 노해 떠들었다. 저런 배은망덕한 놈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저놈의 밑에 들어 그 명령이나 받을 작정이시오? 나는 죽어도 그 짓은 못하겠소. 두 분 형님께서나 여기 계시려면 계시오. 나는 다른 데로 가보겠소. 이번에는 금세 소매를 떨치고 홀로 떠나가려는 듯한 기세였다. 이에 현덕도 마음을 돌리고 뒤따르며 달랬다. 우리 셋은 한날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한날 죽기로 맹세한 몸이다. 헤어진다니 단키나 한 말이냐? 함께 있지 못하면 같이 떠날 뿐이다. 현덕이 그렇게 나오자 장비도 조금 마음이 풀리는 모양이었다. 좋소. 그렇게 말씀하시니 분이 좀 풀리는 것 같소. 그럼 형님들 함께 떠납시다. 이 더러운 놈의 마카에는 잠시라도 더 머뭇거리고 싶지 않소. 이에 세 사람은 서둘러 수하 용사들을 점거한 뒤 동탁의 진채를 떠났다. 그래도 인사나마 갖추려고 유비가 한 번 더 만나기를 청했으나 끝내 동탁은 군막에서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유관장 세 사람은 다시 탁군으로 돌아갈까 했으나 곧 마음을 돌려먹고 주전 장군의 마카로 갔다. 큰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났다가 아무것도 이룬 바 없이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을 따르는 500용사들의 생각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때 주전은 장사에서 패해 흩어진 황건적의 두 괴수 가운데 장보를 쫓고 있었다. 아우 장량은 황보숭의 선봉인 조조와 곡양 땅에서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현덕의 의군이 찾아들자 황보숭과 나누어지는 바람에 군사가 모자라 고심하던 주전은 반갑게 그들을 맞아들였다. 그리고 군량과 병장기를 아끼지 않고 그들도 관군과 똑같이 대해주었으며 현덕 등 삼형제를 대하는 것도 그 어느 곳에서보다 따뜻하고 은근했다. 현덕은 두 분 아우와 함께 이끌고 온 500으로 선봉을 맡아주시오. 사졸이 모자라신다면 따로이 관군 1000명을 더 붙여드리겠소. 이렇게 현덕을 선봉으로 삼은 다음 날로 장보를 찾아 나섰다. 장보는 그동안 수습한 무리 8, 9만을 이끌고 어느 험한 산기슭에 의지해 진을 치고 있다가 현덕이 이끄는 관군의 선봉이 싸움을 도두자 쉽게 응했다. 황보숭의 군사들이 떨어져 나가 주전의 군사들이 몇만 안 된다는 걸 알자 다시 용기가 솟은 까닭이었다. 거기다가 곡양 땅에서 싸우는 아우 장량의 전세가 별로 이롭지 못하다는 풍문까지 들은 터라 빨리 주전의 군사들을 깨뜨리고 돕고 싶기도 했다. 유현덕의 선봉을 맞아 싸우러 나온 황건적의 장수는 장보의 부장 고승이었다. 그는 장보의 명을 받자 긴 창을 휘둘러 용맹을 뽐내며 달려나왔다. 내가 저자의 목을 가져오너라. 유비는 장비를 시켜 고승을 맞게 했다. 그러지 않아도 몸이 근질거려 못 견뎌 하던 장비가 명을 받기 무섭게 사모를 치켜들고 말을 달려나갔다. 그러나 고승은 원래 장비의 적수가 못 되었다. 불과 몇 번 부딪기도 전에 고승은 비명조차 제대로 못 지르고 장비의 창에 꿰어 말 아래로 떨어졌다. 이때다 모두 나아가 도적을 뿌리 뽑아라. 현덕이 그 광경을 보고 수하 장졸들에게 소리쳤다. 아직 사졸들의 무기와 갑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던 시절이었다.